지방세에 건드린 어떤 세금 문제, 재정 문제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은 지난 시절의 개발 모델에 이미 상당히 익숙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인데, 그걸 어떻게 어웨이크닝 할 수 있을 것인가, 앞뒤 안 맞게 그런 질문들.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 양원제 국회는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인데 그 스위스에서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가 연방국가를 만들 때,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프랭클린이 이제 프랑스에 있었는데 스위스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다. 이래서 이제 미국식 연방제를 창안을 하는 거예요. 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스위스가 1848년에 이제 연방국가로 되면서 헌법을 미국으로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양원제도 그냥 가져와요. 그럼 미국에서 왜 양원제를 만들었느냐? 이건 권력 분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의 힘이 너무 집중되니까 이걸 다시 또 권력을 분산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상원, 하원. 그래서 상원은 주대표, 하원은 국민대표. 이렇게 스위스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상원과 하원이 견제도 하면서 또 경쟁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 법률을 발의를 안 하면 다른 쪽에서 또 발의를 하잖아요.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이라든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서로 이거 권력도 견제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경쟁도 해서 그 국가가 작동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작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작동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원제는 그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권력의 남용이고 하나는 무능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경쟁을 하게 되면 자꾸 상대방의 논리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쪽에 집중시키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법률안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원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그 다음에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하원, 이렇게 해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한전부지 이익금인데, 제가 이 체제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익금이 어째서 이게 지방으로 환원되는지.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방 법인세가 있고, 그 다음에 칸톤 법인세, 주 법인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또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법인세를 얼마를 매기고, 그 다음에 저 서울시에서 얼마를 매기고, 이걸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역의 기준 이거보다도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매길 것이고, 강남구에서는 강남의 입장에서 매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다고 합시다. 이 세율을 스위스에서는 각 지방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매기면 한전이 그거 가겠어요?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게임 이론이죠. 어느 정도 매기면 빠져나가가 그대로 있을까, 또 서울시에서 얼마를 걷는 게 좋을까, 이걸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법인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이익금 중에 얼마를 지역사회 발전 이런 걸 해서 그냥 내놓는 이런 형식일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근데 그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근데 이건 그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꼭 저도 하겠습니다. 너무 앞에 두 분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냥 의문하는 것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이 지도를 보면 거기 북한하고 소말리아, 그린랜드, 쿠바, 서사하라 이런 쪽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 IMF에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혹시 아시면 좀 답변 뭐안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전체 지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프랑스는 가이아나하고 그린랜드하고 북한하고 서부 사하라 그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3만 달러 국민 불행, 2만 달러 국민 불행, 3만 국민 행복인데 이 소득이 많이 늘면은 행복해진다는 그런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요. 1965년에 우리나라 100달러 했을 때하고 1996년에 만 달러가 됐었고 이제 3만 달러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주위에 보면 말이죠. 65년도에 100달러 할 때 우리가 불행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만 달러 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복 불행을 갖다가 소득에 의해서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불행한 나라 스위스, 미국, 독일, 강한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쇠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약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찰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칸톤 이거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요. 쭈크가 이제 15만 3천 프랑이고 그리고 제일 꼬레비 26번째가 우리가 이제 우리 칸톤이 5만 2천 불, 스위스가 이제 22등 먹고 거의 꼴찌인데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 1291년 이 합스부르크 지배할 때 우리하고 스위스하고 인테르발덴이라고 저는 기억이 여기 인테르발덴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개주가 농민동맹을 맺어서 그 스위스 합스부르크에 이렇게 대들어서 그게 스위스 독립의 그 기초가 됐던 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 스위스가 지금 꼬레비에 있고 인테르발덴은 딴 걸 이름 바뀌었는지 우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나라는 대단히 그 당시에도 대단히 자주적이었고 자치적이었던 그런 주인데 소득은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불행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저기 계속 그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네. 아까 내가 얘기 표시한 거는요. 소득이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한 소득 수준이면 그 이상 확 내려가지 않는다고. 연계된 게 아니고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함께 가고 국민 불행. 그러니까 이게 2만 불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잖아요. 그 두 개는 서로 독립변수예요. 근데 소득도 떨어지고 불행도 증가될 수 있다는 그걸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게 서로 소득이 떨어져서 불행해진다 이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정치가 계속 국민들을 못 살게 그러죠.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못 살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지도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그걸 내가 강조하자는 거고 그 두 개가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뭐 소득 100달러 뭐 이런 거는 아까 이미 답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 칸톤, 세 개의 칸톤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옥발겐, 니더발겐 이렇게 돼 있죠. 네? 옥발겐, 니더발겐이 있어요. 옥발겐, 여기 있구나. 네, 니더발겐.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두 개로 갈라진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건 투표권이 하나예요. 예. 딴 데는 다 투표권이 두 개인데 예. 상원에서 각 주가 투표권이 두 개인데 쪼개진 주가 있어요. 쪼개진 주는 하나씩밖에 못 가져요. 예, 그래서 옥발덴하고 니더발덴이 원래 인테르발덴에서 갈라졌던 얘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옥발덴에서 네. 이 역발상을 한 거예요. 네. 이 부자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영누진세를 도입을 했어요. 영누진세. 근데 이제 그게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방헌법재판소도 없고 연방대법원, 네. 그 연방법원에서 위원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게 조세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누진세는 아니고 그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이거 예, 리그레시브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 그 위헌이 났다 이거죠. 예. 아, 그래서 예. 그 재밌는 도시. 굉장히 근데 재밌는 케이스네요. 오빨대니 그래서 그런 세금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소득이 늘었어요. 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치열한 이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원칸돈 중에 슈비츠가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스가요. 네. 뭐 그쯤부. 여기 다니는 스위스 요새 스위스 프랑이나 US 달러나 레이트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래가 비슷비슷합니다. 예. 잘 아시네요. 네. 자, 더 질문할 내용 있나요? 혹시 예, 뭐 한두 개만 조금 한 개 더 하시죠. 예, 예. 아니 뭐 예. 저는 그 백수인데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 데서 정말 듣기 어려운 대단히 그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국의 시도별 GRB와 시사점에 보시면은 그 울산광역시가 1등이고 충청남도가 2등이고 3등이 전라남도고요. 4등이 이제 경상북도고 5등이 뭐 이렇게 서울특별시고 6등이 충청북도고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그것도 금액도 너무나 크게 차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이런가? 예?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 굉장히 그게 못 산다기보다 뭐랄까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광역시가 이제 16등 꼴찌인데 그거를 유기줄 싸고 있는 게 경상북도인데 그 경상북도 4등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구광역시에 있을 때 뭐딴데 먹고 살려고 이제 서울 와서 벌어 먹는지 아니면 뭐 저기 울산 가서 벌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 표로만 보면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주가 이제 주민수가 12만에 일자리가 10만 500개인데 평균 소득이 15만 스위스 프랑이고 기업수가 3만 개인데 인구는 1.8%에 GDP는 18%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인구가 1.8%가 12만이면은 이게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보면 스위스 인구가 660만이 나옵니다. 660만이 나오고 15만 프랑에 12만이면은 180억 프랑이 나오고 180억 프랑이 나오고 그게 18%면 스위스의 GDP는 전체가 1000억 프랑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600만이면은 1인당 GDP가 2만 프랑도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수치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문헌에 있는 거를 그냥 예. 예. 그리고 그 세율에서 법인 세율이 지방 법인 세율 0.1%고 연방 세율이 8.5%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는 재정을 여하이 꾸려나가 하는지 스위스에 뭐 돈이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정도면은 재정을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5%의 법인 세율이면 또 우리나라 연방이 나가져가 버리니까 그 지방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까 연방 법인세가 8.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방에서 8.5% 가져가면 연방 자체가 우리말에도 한 30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그러면 연방 자체도 나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스위스가 이게 그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이걸 세금을 적게 걷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은 걷는데 서비스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서비스의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엄청나게 혁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냥 못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슈비츠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낮췄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본 체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 체력 어느 정도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분산을 시킬 수 있어야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몇 장에 그냥 세금 걷으면 바로 이제 살림이 거들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 세원이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낮추기 전에 일단 이 세원의 그러니까 세원을 분산시켜서 조금씩 걷어도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정책을 세금만 낮춘다고 되는 게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런 말씀인데 또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래경 씨, 너무 교수님 저희가 명확하고요. 이 양반 저 질문에 답변하면
그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언이나 국민투표가 재정 문제를 열어놔 있거든요. 근데 직접민주주의를 하거나 뭐 국민발언,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대부분 재정 문제는 아젠다에서 빼고 있는데 스위스는 그걸 확 열어놨어요. 그게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 재정 갖고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채무 제동장치라고 채무 브레이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이 되면 적자 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아예 헌법에 그렇게 막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그라우빙전 거기서 올림픽을 개최하려 했죠. 주민들이 돈 많이 든다고 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정주민 투표죠. 그 다음에 이제 쭈리히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시에서를 발표를 하니까 우리 그 세금 내기 싫다. 이런 두 번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그 트램이에요. 우리로 치면 경전철.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세계적인 관광, 그러니까 비용은 3분의 1로 줄고 시민의 편익은 더 늘어나고 그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금 낭비를 막고 이제 재정을 그래서 결국은 그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재산세 0.5% 이렇게 돼 있다면 0.5%를 다 걷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0.5%인데 원래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 이러면 아까 구별된다 했잖아요. 예. 그럼 1%를 걷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매년 결정합니다. 아. 주민총회에서 원래 그걸 징수율이라고 하는데 원래 징수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러면 그리고 원래 세금이 뭐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이러면 그 징수율을 10%로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0.5%면 10%면 0.05%.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위스의 저력이죠. 네.